예, 안녕하십니까. VIP 투자자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국입니다. 예, 오늘은 그 실패를 줄이는 가치 투자 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VIP 투자자문은 저희 2003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그 2001년도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치 투자 한국의 어떤 케이스를, 기업 케이스를 가지고 가치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이제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단체에서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제 운용을 해서 가치 투자가 한국에서 증명이 될 수 있다,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증명하는 펀드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 항상 그 제기되는 질문이 한국에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는 게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고 이러지만 한국처럼 척박하고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뭐 몇 천만 원 정도의 그 학생들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운용해서 가치 투자가 통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큰 돈으로 운용해서 그게 정말 통하는지 그건 나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하고 그 의기투합했던 최준태 대표랑 같이 VIP 투자자문을 설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했던 이유는 그러면 큰 돈을 가지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가 통한다는 걸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당시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100억 원 정도로 그 처음에 수탁구가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세계 유수의 그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 1조 9천억 정도 지금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이 연평균 17% 정도 수익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그 이론적인 정말 교과서에 나왔던 가치 투자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창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생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혹시 그 주식 투자로 저희 그 일종의 저희 그 투자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대신 운용을 해드리는 펀드 매니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예, 항상 그 저희한테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 몸이 아픈 사람을 가고,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마찬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그 주식 투자를 해서 그다지 수익을 많이 올리시지 않았던, 못하신, 그리고 항상 그 주변에서 보면은 한 분씩 그런 분들 있죠. 주식 투자 통해서 이렇게 폐가망신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한두 분씩 있고, 본인이 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장기적인 레코드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보시고 저런 방법으로 하면은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대부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셨던 건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그런 걸 저희는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 주식 투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합니다. 다이어트는 누구나 시도하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그 생각보다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좀 인풋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먹는 양을 좀 줄이면 됩니다. 좀 남들 먹을 때 좀 덜 먹고 뭐 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아웃풋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 소모를 좀 더 그 많이 하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쉽죠. 좀 더 덜 먹고 좀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참 이게 살 빼는 다이어트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좀 덜 먹고 좀 더 움직이는 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자고 싶고 좀 덜 움직이고 싶고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더 먹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하기 힘든 건데, 사실은 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더 먹고 싶다,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다수 의견을 따르고 싶다. 보통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자들도 저희한테 뭔가 이게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럼 나오는 것들은 기자들이나 궁금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증권면에 나오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 있는 매력적인 종목, 비인기주지만 매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한창 핫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많이 이렇게 관심 갖죠. 근데 사람들은 비인기 종목이나 저평가된 종목보다는 그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기저기서 주식을 투자하고 뭐 장모님의 법칙이라는 게 그 주식시장에 있는데요. 정말 장모님처럼 뭔가 이렇게 지식 수준이 좀 떨어지고 시대에서 약간 좀 밀려나 계신 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제 장이 꼭지에 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 꼭지를 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본성과 정확하게 좀 결부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본능하고 틀리게 가치 투자자들은 좀 더 역발상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경험해왔던 부분 보면 2003년도에는 주도주가 있었는데 각 주도주하고 다르게 저희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소외주를 좀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외주를 보면은 2003년도에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평가됐었는데 그 다음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 조선, 뭐 차화정이 한참 인기가 부를 때 저희는 오히려 음식료나 뭐 유통 그리고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부를 때쯤 저희는 또 다른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자동차나 금융 이런 것처럼 좀 시장에 했던 주류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건데 저희가 일부러 이게 되게 좋아질 것을 알고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지표들은 당대 인기가 많은 지표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죠. 회사의 기업 가치가 실제적인 회사의 장부 가치 내지는 수익 가치 배당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만 이렇게 좀 비싼 게 아니라 많은 경쟁자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둘러싼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세상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도 이 시장에 진입해서 오히려 수익 가치는 좀 떨어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뛰어드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외면하거나 외면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주식 뭐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 물어봤을 때 그 주식 갖고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드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PER, PBR이라고 하죠. 회사가 한 해 버는 어떤 수익 가치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현저하게 시장 평균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걸로서 가치주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가장 오랜 기간 투자했던 것들은 동서라는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투자를 시작해서 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메인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서 했던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 동서라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했던 시기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서라는 회사는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모회사.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 믹스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거의 커피 시장의 7, 8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신기하게도 보통 이런 굴뚝주 회사들이 보통은 거래소 쪽에 있는데 이 회사는 당시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돼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류도 포장재. 이 회사가 동서식품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절반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고 미국의 크레푸스사가 절반을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자기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포장재, 예를 들면 커피 믹스 포장이라든지 포장재를 각종 포장재를 납품하는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 오히려 보통 납품하는 입장이 되면 을이 되는데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독과점적인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고요. 그리고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하고 합작법인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거의 번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위로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동서라는 회사의 주주들도 가족 주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들도 배당 성향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7% 가까이 나오고 어떤 PBR이나 PR이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바이오 붐이 불었던 것처럼 IT나 이런 거품들이 한참 불고 이제 꺼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굴뚝주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던 아이디어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냉온수기 보급이 되면서 옛날에 이제 차를 타 마시던 그리고 커피 이런 시장이 커피 믹스를 간단하게 물에 부어서 그 뜨거운 물에 부어서 먹는 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냉온수기 보급과 함께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한 10년 기간 동안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주가가 업그레이드된 적도 있었는데 이 회사는 정말 13년 동안 한 번도 배당금을 감액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배당금을 올렸었던 거고요. 이익이 줄어든 해도 그것도 약간 소폭으로 한두 해 정도 빼놓고는 한 해도 그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독과점적인 입증이기 때문에 뭐 이게 원가 커피가 오르면은 오른 대로 또 가격을 올리고 또 그리고 커피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종 또 원부자재나 아니면은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올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근데 이게 그냥 그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라 배당금의 상승 내지는 주당, 뭐 회사 이익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던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당시에 인기 없었던 굴뚝주를 사서 배당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뭐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투자했던 케이스인데 한국전력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저희가 이제 투자한 시기에는 보통 2013년 정도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3년에서 4년 가까이 회사가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2011년 정도 시점에서는 뭐 일본에서 이제 대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진짜 전력 투자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에 팽배했던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때 시점에서 투자했던 것들은 뭐 한전 부지 매각 이런 것들이 뭐 조만간 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 뭐 그 계획도 있었던 거고 공기업 어떤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정부가 지금까지는 적자를 계속 봤던 건데 이 적자 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발전 믹스라고 하죠. 원자력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그 저원가성 이런 그 저원가성 그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발전 믹스가 좀 늘어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사람들 편견은 한국에서 공기업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장부가가 0.3배 정도 수준인데 0.3배였던 것들이 한 2, 3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데 그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뒤에 이제 그 발전 믹스가 틀어지고 수익성이 어떤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 한전 부지까지 매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수익성까지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평가가 해소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동원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그 건설업체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었던 시점이었는데 동원개발은 외부 차입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거의 그 이전의 어떤 프로젝트가 분양이 끝나야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분양을 할 수 있었던 이런 회사의 내부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외부적인 어떤 매출은 그러니까 신규 매출이었지만 좋은 땅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땅들이 이제 계획대로 분양이 되면은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어떤 기업들과는 틀리게 상당히 그 부채 그 땅은 많은데 부채 비율이 이런 낮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은 잘 견조하게 짜여져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때 시점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케이스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모멘텀주 같은 케이스는 모멘텀주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치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가치 투자다라고 이제 가치 투자의 정의를 좀 오해하신 경우들인데 가치 투자에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을 빠져 있는데 가격이란 부분을 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개념은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면 언젠가는 그 기업 가치에 주가가 수렴한다는 것을 믿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근데
가치 투자와 다르게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투자에서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가격의 요소를 전혀 빼버리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OCI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건실한 그 화학업체였는데 2010년도에 태양광 붐이 불면서 얘가 이제 폴리시킬리콘에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 투자했던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뭐 당시 태양광, 태양신 이런 어떤 별명들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이제 60만 원대를 넘어서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최근에는 약간 반등도 했었는데 현재 이때의 주가보다 주가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지금은 주가는 이제 현재로 좀 조금 이제 싼 구간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그 어떤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내에서 그 태양광과 관련돼서 유망하게 투자할 만한 재무가 견실하고 어떤 선도적인 업체들이 OCI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곽강을 받다가 그대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그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를 혹시 산성 LNS라는 회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는 그 상당히 히트 상품형 기업입니다. 저희도 이제 참 히트 상품형 기업을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장부가의 거의 10배가 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수준이 올라갔었던 건데 이 회사는 이제 마스크팩, 서울대 출신의 어떤 그 의사분들이 이제 좀 개발한 그런 어떤 재료와 이런 걸 써가지고 했는데 이 어떤 마스크팩이 원래는 이제 산성 LNS라는 회사는 이제 그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히트 상품을 만들면서 이 마스크팩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수익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때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익을 내고 중국에 투자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많이 생각한 부분들이 그런 거죠. 중국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팬티 한 장씩만 팔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인데 마스크팩에서 데이트를 쳤는데 이제 중요한 그 가정들이 무너졌던 게 원 프로덕트 정말 단 한 가지 제품으로 원 리전 그러니까 정말 한 지역에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슬슬 이렇게 균열이 됐던 게 따이공이라고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갖다가 이제 팔고 이랬는데 그 규제를 하면서 실적이 주춤하더니 그 다음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면서 정말 이렇게 실적도 상당히 급락을 했고 주가는 이제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이 약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부가 10배가 넘어갔던 주식들은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졌던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싼 편은 아닌데 상당 부분 이제 주가가 빠른 속도로 기대감만 올랐던 것들은 좀 떨어졌던 이런 건데 사실 회사로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그 모멘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 마스크팩 팔고 이 비율들이었고 얼마만큼 팔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가정이 너무 긍정적인 가정을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한샘 맨날 회장님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상당히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시장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큰 것 같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제조업체에서 한 해 20-30% 정도 성장도 상당히 대단한 부분인데 한 30% 성장했다면 시장에서 실망하고 한 50%에서 100%씩 성장하지 않네 너희 같은 회사가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샘은 그 뒤로도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지만은 실적도 꾸준하게 좀 그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하고 다르게 떨어졌는데 이제 이 당시는 이제 그 장부가의 거의 그 10배 가까운 뭐 10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은 저평가 그 급등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 모멘텀 주들하고 지금의 어떤 경향이 틀린 게 옛날에는 상당히 거품에 가까웠던 이런 회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상당히 회사 자체는 견실하지만 시장에서 너무나 빠르게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거의 10년, 20년 성장할 것들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는 것들 때문에 그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매 분기 그 어떤 실적 시장의 어떤 전망치, 예상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통 신입사원 들어와서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직원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냥 뭐 그냥 복사하고 어느 정도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그냥 일 배우는 과정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넘어가고 뭔가를 좀 잘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칭찬해 주는 건데 이게 한 연봉을 2억, 3억 받는 임원들이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지는 한두 분기, 한두 해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럼 말 그대로 임원이 말 그대로 임시 직원들이라고 바로 잘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 회사도 되게 회사가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그 기대가치가 높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두 분기 실적만 안 좋더라도 주가가 급격하게 어떤 그 가치 대비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의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면세점이 되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부진 사장의 어떤 리더십을 감안하면 이건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면세점 비즈니스는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할 수 있는 규제 사업이었고 이 경쟁자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예전만 하지 않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항상 꾸준히 아주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진폭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너무나 당연했지만은 사람들 몰랐던 부분이 알면서 주가는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다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비인기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신입사원 같은, 그러니까 좀 더 기대치가 낮아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 한두 가지 어떤 그 장점들이 있거나 실적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주가가 재평가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공부해야 된다. 보통 이제 차라든지 뭐 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냉장고나 내가 그 보는 휴대폰 하나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 주식을 사거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그 내가 공산품 하나를 살 때의 어떤 그 노력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의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아이디어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주가가 빠질 때 용기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워렌 버핏이 아닌 피터 린치라든지 저희가 존경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그 개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지표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배당 정책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에서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을 찍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총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연기금 이런 것들은 어떤 운용이 되고 지금 같은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는 배당의 중요성이 훨씬 더 연기금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진 이런 부분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회사가 돈이 유보되면 투자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고성장하던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ROE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유보를 통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처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따라서 이제는 성장을 위한 유보가 아니라 재분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주 입장에서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어떤 대주주한테도 배당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세제상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예전보다 배당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배당 정책 전체가 좀 더 배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주주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15%,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배당 성향을 확대했다. 글로벌한 어떤 자동차 평균 수준까지.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뭐 여러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들을 발표했고 보통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배당 성향 확대 정책은 목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배당 종목군을 뽑아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계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해서 이제 뽑아봤던 부분들인데 보시면 당대 인기 종목들은 없습니다. 당대 인기 종목들은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나오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 실적이었던 천수답과 같은 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비율이 뭐 지급 보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형 그런 회사도 아니고,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이런 주식들인 거고, UIL, 서원텍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삼성전자 핸드폰에 납품하는 건데 전형적인 을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선주, 자동차, 그리고 통신, 전력, 그리고 보험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핫한 바이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여전히 이 회사에는 없죠.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당 수익률이 보통 은행 예금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실질금리 1% 내지는 2%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2% 정도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뭐 실질 그 정기예금이 아니면 그 상당히 금리가 1%대 뭐 상당히 낮아진 상황인데, 보통 배당금은 배당한 거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온 거에서 일부를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 배당을 다 한 해 번 이익을 전부 다 배당한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배당만으로도 배당금만으로도 이 정도였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금리에 뭐 많게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뭐 5, 6배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이런 투자처죠. 그리고 어떤 PR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지속할 수 있고, 배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보통 그 회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을 예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체불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절대로 그 보통 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2가지와 마찬가지로 절대 외상을 할 수 없는 게 배당인데, 이 배당금도 현금으로만 배당을 주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회사는 아까 말했던 2가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자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그 배당은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좋은 신호를 주는, 우리 회사는 되게 우량한 회사고 주주들 중시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그런 회사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그 주식에 어떤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끼리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 항상 토론하는 게, 주식의 어떤 그 최고 비중은 100%까지만 저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이제 과하면 주식이 갖고 있는 돈의 150%, 200%, 300%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보통 빚을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내지는 주식담보대출 이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돈을 단기간에 벌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도 즐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레버리지를 끌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면 딱 한 가지 머릿속에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하고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과도하게 높은 수익. 저희는 연간 목표 수익률이 현재는 10에서 15% 정도거든요. 또 금리 수준에 비해서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했던 저성장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여전히 목표 수익률이 연간 최소 20, 30%에서 많게는 뭐 50%, 100%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높은 수익률을 쫓지 않는 게, 패가망신하지 않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3번째는 이제 공부 없이 단순하게 카더라, 아까 말했던 그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성동일처럼 정말 카더라, 뭐 내지는 시티폰이 좋다더라, 지금 바이오가 유명하다더라,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이런 것만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창호 구단이 했던 건데, 저희는 이제 이 맥락에 나와 있던 것들을 항상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하고 정수를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은 저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주식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선물 옵션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가끔씩 신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수익률로 복리로 지금까지 수익이 났으면 상당 부분들은 지금 이건희보다 매년 그렇게 수익을 올렸으면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세상의 모든 수를 곱하면
몇이 되느냐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중간에 한번 0,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서 그게 한번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수익 그 전체 그 투자 금액이 제로에 수렴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이렇게 정석적인 가치 투자라든지 정성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창호 구단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보면 저희도 여러 가지 루머를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유혹에 빠질 때도 있는데 철저하게 좀 가치 투자 베이스에서 기업의 가치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한 노력들이 결국은 저희도 보호해주고 저희한테 돈을 믿고 맡겨주신 투자자를 또 보호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